안녕하십니까. 비트플래닛 대표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훌륭한 연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국내외 금융 환경 그리고 AI 기술의 현황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산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오늘 한국 그 자본의 흐름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본의 흐름의 종착지에 한국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장사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주제이자 화두인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그 맥락 안에서 문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인류 역사상 큰 중요한 기술의 큰 도약기에는 그 와중에 부의 흐름을 살펴볼 때 항상 최종 어플리케이션보다 가치가 집중되는 생산 기반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더 빨리 벌고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때 카네기 스틸 컴퍼니가 그랬고요. 전기가 확산될 때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될 때 인텔 그리고 시스코 같은 컴퓨터 부품 회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AI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AI 혁명의 극 초반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술보다 AI가 인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귀결되는 문제는 AI가 이 AI 시대에 무엇이 생산적 기반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왜 생산적 금융이 전력과 연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양한 산업의 워크플로우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 좀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소 하나의 업무 영역에서 AI를 정기적으로 활용 중인 기업 비중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근데 글로벌 대상입니다. 미국 주요 기업 경영진의 AI 에이전트 도입률 거의 80%에 달하고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AI 에이전트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동 업무량이 30에서 50%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0% 절감됐다고 하고요. AI 전력 중 추론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오픈클로 출시 이후 추론 비중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AI 트레이닝은 한 번 돌리면 되지만 추론은 24/7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AI 전력 중 추론 비중이 88-90%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은 예전에는 정성적 판단,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이나 직관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했던 업무 처리했던 방식들이 이제는 정량적 연산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데이터화되고 연산화되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 예전 변호사 직장 동료와 얘기를 해보면 벌써 그 뭐 탑티어 펌들의 뭐 파트너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앞으로 2, 3년 안에 로펌의 헤드 카운트가 20-30% 정도 줄을 것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이어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변호사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업무들, 뭐 계약서 검토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계약서 협상 같은 부분도 AI한테 맡겨달라고 클라이언트한테 요구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그 법률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이오, 뭐 금융,
컨설팅, 회계, 컨텐츠, 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실시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연산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속도, 규모, 정확도에서 압도하는 쪽으로 모든 가치, 모든 경쟁력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지 않은 업무나 회사들은 급격하게 도태될 것이고요.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AI 에이전트가 자기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효율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지는 루프를 장착한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경쟁력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겁니다. 앞으로 말하자면은 연산 투자를 2배 이상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2배 이상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AI가 확산될수록 연산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 수요 성장 차지 중 데이터 센터가 40%에 달한다고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2028년 데이터 센터 비중의 74기가와트 중 한 3분의 2 정도가 만들어질 수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정 올해 미국 데이터 센터 플랜 됐었던 비중 중에 30에서 50%가 지연해서 취소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부족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백로그 모두 다 2,400억 달러, 800억 달러 수준의 백로그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돈은 있는데 전력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FO인 에이미 후드가 며칠 전에 있었던 earnings call에서 capacity constraint,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전력 그리드가 없어서 더 스케일할 수 없다라고 호소를 했었고, CASIS는 칩은 살 수 있지만 전기가 없다라는 말로 이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BYOP, 그러니까 Bring Your Own Beer가 아니고 Bring Your Own Power. 자기들이 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전력까지 공급을 하는 전력 공급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라클이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와 꽤 큰 계약을 맺었는데, 블룸 에너지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라클이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배터리, 그러니까 파워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3마일 아일랜드라는 낙후된,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낙후되고 지금은 오퍼레이션 하지 않는 원전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리바이빙 플랜을 위해서 3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에너지 그리드로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그리드로서는 파워를 확충할 수 없으니 자신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AI 자본의 최종 목적지는 에너지입니다. 그 빅테크가 얼마나 AI 캐펙스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칩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발전소, 그리드, 송전망, 개통 연결, 인허가, 트랜스포머 같은 장비 공급망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의 진짜 희소 자산은 칩이 아니라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캐펙스를 다 합치면 960조 원,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5년간 이게 5조 달러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인프라, 파워, 전력 확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이 에너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은 이 병목 현상을 벌써 오래전에 포착했습니다. 미국 전력 M&A 규모는 2024년에서 2025년 전년 대비 2025년에 벌써 5배 올라갔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코프, 그리고 블룸 에너지 같은 전력 회사들이 가치가 완전 새롭게 리레이팅, 크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AI GPU의 심장인 메모리의 핵심 생산국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엔비디아도 지금처럼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칩이 실제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는 주로 미국, 중동,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스탠포드에서 AI 데이터 센터 리포트를 보았는데 상위 데이터 센터 15개국에 한국이 없습니다. 그 말뜻은 한국이 폴란드보다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능, 모델, 코드 모두 다 빠르게 복제됩니다. 최근 오픈 소스의 급격한 발전을 보면은 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발전소, 송전망, 전력 인프라 하루아침에 복제되지 않습니다. AI는 기술의 전쟁이라기보다 이젠 전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그냥 메모리를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에 머물 것인지 그 칩이 실제로 돌아가면서 매출과 고용과 세수를 만드는 인프라까지 가져갈 것인지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에빌린이라는 소도시입니다. 12만 명 인구가 있는 도시고요. 1년 전만 해도 목장밖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지금 2.1 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2,000명 정도가 매일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에빌린으로 간 이유는 연결 가능한 전력, 실행 가능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있는 곳에 자본이 가고 그 결과 고용과 세수가 따라갑니다. 이것은 에너지 인프라가 만드는 생산적 금융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실제 기업 구조로 구현할 것인가입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고 연산 인프라로 전환하고 그 위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 자산으로 축적하는 구조. 여기에 더해서 그 자산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오는 연결 구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를 위시한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코어위브 같은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비트플래닛이 존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력과 연산이라는 실물 인프라 자산을 자본시장 안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상장사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비전은 AI 시대의 병목 자산인 전력과 연산에 집중해 장기 현금 흐름을 만들고 동시에 국내외 개인 및 기관 자본을 AI 에너지 인프라로 연결하는 에너지 기반 자산 운용 모델의 상장사입니다. 좀 긴데 결국에 풀어서 얘기하자면 AI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토지 확보, 전력 계약, GPU 조달 같은 실질적인 실행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된 구조 안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창구가 저희 비트플래닛이 상장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이 구조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전력과 연산 사이를 잇는 초기 수익화 엔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채굴은 AI 데이터 센터와 사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고 같은 전력 시설, 같은 냉각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기를 투입해서 가장 효율적이게 연산을 뽑아내는 사업인 것이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AI 데이터 센터는 항시 돌아가야 되지만 채굴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굴은 남는 전력을 흡수하고 부족할 때는 사용을 줄이면서 그리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 관점에서는 회사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서 더 큰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확장해가는 부트스트랩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벌써 글로벌에서 검증된 사업 모델 트랙이고 마라, 아이렌, 코어위브, 사이퍼, 테라울프, 라이엇, 네비우스 같은 벌써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 채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 더 큰 AI 인프라 레이어로 올라가기 위한 교두보의 사업입니다.
둘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력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입니다. 비트플래닛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지역 중심 에너지 전환 지원 그리고 지역 특화 자금 공급과도 결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GPU 유통입니다. GPU는 AI 시대의 핵심 생산 설비이며 이 공급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AI 연산력 수요에 직접 대응하는 생산적 활동입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상장사 비트플래닛을 통해서 이 레이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입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사업,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 GPU 이 세 축은 하나의 에너지 밸류 체인 위에 놓여진 통합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구조를 각각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와 연산이 연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사업의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비트플래닛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재무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미국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34,000개의 비트코인을 STRC라는 우선주를 발행해서 샀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80만 개가 있지 않은 이상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에너지와 컴퓨터 인프라에서 만들어진 현금 흐름의 일부를 장기 전략 자산으로 저장하는 수단입니다. 젠슨 왕도 최근에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자산화해서 가장 이동성 높은 형태로 보관하게 해주는 재무 전략입니다. 전기라는 물리적 자원이 디지털 가치로 전환되면서 축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플래닛은 그 연장선에서 에너지 인프라가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관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생산적 금융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연산력으로 전환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플래닛은 이 길 위에서 에너지와 연산력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 전략 자산으로 저장하며 상장사로서 국내외 개인 및 기관 자본을 AI 에너지 인프라로 연결하는 연결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AI 시대 진짜 경쟁력은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인프라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이 새로운 지형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만큼이나 그 인프라에 닿을 수 있는 자본의 길이 중요합니다. 비트플래닛이 그 통로가 되려고 합니다. 민간 자본을 AI 에너지 인프라로 유입시키는 통로로서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미래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